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신지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시간부터 조선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쳐 볼 거예요. 조선의 시작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고려말과 연결해서 우리 친구들 기억하는 거 중요한데요. 한번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지요. 바로 조선의 건국입니다. 이 조선의 건국 과정은 미리 이야기하지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화도 회군에서부터 조선 건국은 시작됩니다. 위화도 회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우왕과 최영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작이 됐지요. 위화도 회군은 1388년에 있었던 사건. 그러면서 이성계 등의 신흥무인 세력,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사건, 고려 말의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렇게 정권을 잡게 되고 권력을 쥐게 되면서 실질적인 경제적 개혁부터 하게 됩니다. 그 경제적 개혁이 바로 이 과전법이 되겠는데요. 1391년에 이거 왜 했을까? 이 과전법을 개혁하게 된 부분,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원나라 세력을 등에 업은 애들의 토지를 싹 다 몰수해 버린 다음에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과전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농민생활 안정도 안정이지만 이때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 건국이 1392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정몽주 등의 온건개혁파. 온건개혁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고려는 그대로 두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조선을 건국했었던 세력들은 급진개혁파입니다. 급진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사람들을 정리해버리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다.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게 됐고요. 국호를 조선이라고 했었는데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때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가서 고조선. 사실 고조선도 이름은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선과 구분 짓기 위해서 오래된 고조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고조선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양천도는 한양으로 수도를 바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왜 하필 한양인가? 한양은 일단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하면은 한강이 흘러요. 교통이 너무 편리하죠. 그래서 삼국시대에 이 지역을 갖고 있으면 전성기였잖아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었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 지키기도 딱 좋았습니다. 방어에 유리하지. 교통 좋지. 이만한 곳이 없더라. 그래서 한양으로 천도하게 되는데 이게 1394년의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위화도 회군에서부터 쭉 흘러와서 한양 천도의 모습까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조선의 수도 한양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조선의 수도 한양의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느냐? 남쪽에 숭례문 있었죠. 숭례문, 그 다음에 동쪽에 흥인지문.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동대문이 바로 이 흥인지문이고요. 남대문이 숭례문, 그리고 돈의문, 가운데 경복궁 있었고 경복궁의 오른쪽과 왼쪽에 종묘와
사직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극 보면 신하들이 맨날 하는 얘기, 종묘와 사직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종묘는 그 이전의 왕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종묘고요.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조선은 농업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핵심이었어요. 그럼 농사 잘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토지, 곡식 이러한 부분들의 신들을 모셔놓는 제사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종묘와 사직이 경복궁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숙정문.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예, 의, 신 이러한 것들 자체가 유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양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를 숭배한다, 의 이러한 것들 자체가 전부 다 유교의 사상들이 녹아져 있다. 여기에 핵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사극 우리 친구들 알고 있지요? 그거예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한양의 모습 살펴봤습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의 모습 살펴봤고 계속 볼게요. 조선 건국의 의미는 무엇인가? 신진사대부가 새로운 지배 세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이 지배 세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가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학문, 사상, 배경은 바로 이 성리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의 경제적인 기반은 바로 뭐예요? 농업이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국가가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전의 것과는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국가니까. 그래서 국가의 모습을, 틀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국가 기틀 확립입니다. 각각의 왕들은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왕과 연결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조금 암기가 필요합니다. 태조는 정도전의 의견에 따라 국가 체제를 정비하게 되고요. 태종은 개국공신의 세력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왕자의 난이에요. 이러한 난으로 인해서 권력을 자기 쪽으로 이렇게 몰았고요. 사병을 철폐하면서 혁파하게 되면서 군사권 장악하게 됩니다. 군사권 장악은 태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호패법 나오네요. 호패법은 국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한 획을 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호패법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주민등록증과 같이 생겼어요. 양인 남자들이 가지고 다녔던 주민등록증이다. 조선시대의 주민등록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재질도 다르고 크기도 달랐었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호패법이 있는 이유는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인구를 파악하고 단순히 인구만 파악했나? 인구 파악하고요. 그것으로 세금을 매겼어요. 군역도 매겼고. 그래서 호패법이 경제적 기반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6조 직계제 실시하게 되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명이 바로 전달되는 체계가 6조 직계제입니다. 어쨌든 태종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실시하게 되면서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세종 나온다. 세종. 여러 왕들이 있죠. 조선시대에. 근데 이 대왕이라는 호칭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 세종은 대왕이라는 호칭을 얻게 됐을까? 한번 볼까요? 세종은요, 황희, 맹사성 이런 정승을 등용해갖고 유교 정치를 실시했어요. 귀족들이, 그러니까 신하들의 의견을 잘 귀 기울여 들었었던 그러한 왕이었다. 유교적 이상 정치라고 하는 것이 왕권과 신하의 권력이 아주 이렇게 융합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시한, 보여준 세종대왕입니다.
집현전 설치하고 훈민정음 알지요?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세종은 이제 이후에 대외관계에도 나오겠지만 사군 육진, 쓰시마섬 정벌과 같이 군사적인 부분,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도 힘을 썼었던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교적 이상정치 실시하면서 백성들이 쓸 수 있는 언어,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이러한 언어를 만들어준 세종대왕입니다. 다음은 세조인데요. 세조는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됐지요.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고 의정부의 권한 자체를 축소시켰고요. 왕권을 이렇게 높인다. 신하의 의견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세종대왕 때의 집현전을 없애게 됩니다. 경연은 중단되게 됐고요. 군사제도 정비했고 직전법을 실시하게 됐는데 이전의 과전법 개혁 우리 친구들 봤지요? 이 과전법이 직전법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토지제도 정비하면서 나중에 한 번 더 짚겠지만 직전법 실시하게 되면서 현직 관리에게만 그럴 수밖에. 과거에 한 번이라도 나는 관리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토지를 다 나눠주다 보니까 땅이 없어요. 땅은 한정되어 있지만 관리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현직 관리들한테만 토지를 주는 직전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성종은 크게 하나 완성했어요. 경국대전 완성한 왕이 바로 성종입니다. 경국대전은 그 통치체제? 기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경국대전은 성종이 완성했다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문관 다시 설치하고 요거 집현전이랑 성격이 좀 비슷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태종은 호패법, 세종은 집현전, 세조는 직전법, 성종은 경국대전으로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특징 뽑아서 기억해 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문제 풀 때 훨씬 편안하거든요. 이렇게 국가 기틀 확립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호패법의 모습 한번 보고 올까? 호패법 만들었다면서? 그럼 모습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사실은 모든 호패가 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지 않는 거 알지요? 귀족이냐, 얘 신분이 높냐, 아니면 좀 아래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였었어요. 재질도 달랐었고요. 호패는 국가 재정에 영향을 끼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국가가 건설이 되고 중앙 정치도 또 지방의 여러 가지 통치 제도도 새로 바꿀 필요가 있었어요. 새로운 국가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통치제도를 정비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제도 정비는요. 의정부, 6조, 3사, 한성부, 승정원, 의금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들은 의정부는 주요 정책을 의결하는 기관이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6조는 의정부 밑에 있었던 기관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러한 것들을 나누어져 있는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기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의 주요 업무에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의정부 산하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세 개를 3사라고 했는데요. 왕과 관리의 권력에 대한 부분을 감시했고요. 사헌부는 관리 비리 감찰. 혹시 잘못된 부분으로 부정부패를 보이고 있지 않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었고, 또 사관원은 왕한테 간쟁,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 또 홍문관은 왕의 정책에 대한 자문과 경연을 담당했었어요. 언론기관 담당했었고 권력의 독점, 부정부패에 대한 부분을 감시했었던 기관입니다. 3사로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성부는 이 한성이라는 말 자체가 서울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눈치챘지요. 그 다음에 승정원은 왕의 비서 역할을 했었고 의금부는 국왕 직속 사법기구였어요. 그래서 대역죄인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기관입니다. 그리고 유교할 때 어디 나오나? 그렇지. 성균관.
교육 담당하고 있었던 최고 국립 교육기관이었죠. 또 뭐 춘추관이라고 역사서를 편찬을 하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 6조 3, 4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친구들이. 이거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앙은 이렇게 통치제도 정비했고 지방은 어떻게? 전국을 8개로 나눴어요. 조선 팔도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조선 팔도로 나누고 나서 모든 군현에 왕이 이렇게 보낸 수령을 파견한다라고 하는 것.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을, 전국을 다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수령 파견, 전국을 8개로 나눠가지고 전부 다 수령을 파견했었대요.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령만 파견한 것이 아니라 관찰사 파견했는데요. 중앙에서 파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부, 모, 군, 현이 팔도 아래에 있었는데 수령 파견했고 중앙 집권 체제 강화되었다. 다 같은 말이죠.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지방의 관리자들은 일단 이렇게 보내진 수령, 행정권, 사법권 다 가지고 있는 애들. 그리고 향리는요,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애들. 권한은 축소되었습니다. 훨씬 더. 유향소는 양반들의 지방자치기구인데요. 향리들 제대로 정치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봤어요. 그래서 비리가 있으면 이제 얘기하고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향촌사회에 유교 질서를 보급하던 그런 공간이 유향소였다. 라고 우리 친구들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고요. 또 교육에 대한 부분을 보면 교육은 유교적인 소양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를 가장 중요시 여겼었지요. 그리고 양인 이상이면 다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다가가서 보면 먹고 살기 급급한데 공부할 여력이 없어서 양인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양반 위주의 교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학 교육에서 보면 서당에서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고요. 향교나 사부학당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근데 요거는 지방과 서울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이라고 하면 성균관이죠. 이렇게 밟고 왔다라고 하는 거고, 기술교육은 의학, 뭐 외국어, 법학 이런 것들은 그 각각 지방의 행정에서, 관청에서 교육을 실시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전에 음서제도 있었던 거 알죠? 우리 친구들. 아빠가 고위관리야. 그러면 나도 고위관료가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이었어요. 바로 그 정치적인 부분의 세습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음서제도로 들어온 애들은 쟤 낙하산이야, 실력 없는 것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실시했었던 과거제에서 음서는 축소되고 능력 위주의 사람을 뽑았었다. 그 사람들이 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제의 핵심입니다. 군사에서 보면은 6세 이상, 60세 이하 양인 남자들이 이렇게 군사 제도를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앙군은 5위, 궁궐과 한양의 방어를 담당했었고 지방군이 있었어요. 육군과 수군으로 편성이 되었었고 잡새꾼은 카멜레온이에요. 평상시에는 그냥 농업에 종사하다가 본인 하고 있는 일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군인으로 변하죠. 그게 잡새꾼인데요. 예비군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군사제도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통신제도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주자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부분 중에 통신제도에 관한 부분 기억해요? 과거의 통신제도는 지금처럼 막 편하지 않았죠. 바로바로 안 됐었잖아요. 전화 이런 거 아니고 뭐였어요? 봉수제도, 뭐 파발 이런 거였어요. 직접 가서 혹은 신호로 알려주는 거였죠. 그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수도로 옮기는 좋은 제도 있었고, 봉수제는 국경지역에서 일어나는 위급한 상황을 전달하는 신호체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 원, 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어땠대요? 조선의 대외 관계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죠.
태조 때는 사실은 요동정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대립관계에 있었어요. 사이가 안 좋았죠. 치러 왔다가 위화도 회군을 했으니까 별로야. 사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태종 때는 사대를 인정합니다. 그런 관계를 인정하게 돼요. 네가 원하는 거 사대 관계 알았어. 그거 들어줄게. 아래에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무리한 싸움을 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막 생겨서 여러 가지 체제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시키기도 사실은 급급한데 명나라와 싸우기까지 했으면 좀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실리 획득하고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에 태종의 사대 인정이 한몫을 차지했었다. 또 주변에 여진과 일본이 있었는데요. 교린정책이라고 회유랑 강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뭐 들어줍니다. 경제적 우위에 있으면서 제한적으로 교역을 허락하게 됐고 강경책은 친 거죠. 말 안 들으면 확 이게 강경책이에요. 여진이랑은 세종 때 정벌했었다. 4군 6진 이러면서 국경선 확정. 왜는 쓰시마섬 정벌했다. 말 안 들으면 혼나. 그리고 이렇게 제한적이나마 교역을 허락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강경과 회유를 같이 했었던 교린정책입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조선 전기 대외 관계까지 봤는데 우리 그림 보고 정리할게요. 지방행정과 중앙행정부터 살펴보면 조선의 중앙정치 조직 얘네 3사라 그러고 의정부 밑에 6조 있었던 부분 보이지요? 이렇게 중앙정치제도 있었다. 또 지방행정구역 요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자고요. 조선을 8개의 도로 나누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름과 같습니다.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 경기, 황해, 강원, 평안도, 함경도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었고요. 수도의 모습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 부, 목, 군, 현 이러한 것들을 뒀다. 조선의 과거 제도에 대한 부분 나와 있네요. 또 대외 관계에 대한 부분 중요한데요. 요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은 바로 여진과 일본에서 쓰시마섬 토벌, 4군 6진 그러면서 세종 때 국경선 확정. 요거를 우리 친구들이 지도로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세종 때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보다 4군 6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한 부분들 중에서 중요한 게 뭐야? 바로 조선 건국의 과정. 너무 중요하지, 이거는. 여기 조선 건국 과정은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순서대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순서를 그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태종은 호패, 세종은 집현전, 세조 직전, 성종은 경국대전.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통치제도 정비에서는 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막 그렇게 막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실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태종 때 사대관계 인정했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여진과 일본은 교린정책을 펼쳤었다라고 하는 것. 4군 6진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잘 정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한 부분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조선 건국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조선 건국의 과정은요. 너무 중요해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것입니다. 보통은 건국을 하고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고 개혁을 하고 그렇지만 조선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위화도 회군으로 군대를 돌려 그리고 나서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놓고 조선을 건국하고요. 한양을 천도했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위에 있네. 4번으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 다음에 7번 문제. 태종 때 이 제도를 실시해가지고 인구 파악이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인구 파악에 쓰였었던 이것은 뭐예요? 바로 호패법입니다. 호패법. 인구를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거기에다가 그것이 가능하니 나라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누구에게 얼만큼을 매기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파악이 가능해졌고요. 군역 확보가 편리했다. 호패법 실시입니다. 요거 어느 왕 때? 태종 때 같이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지요. 117쪽의 5번 문제. 조선의 중앙정치기구에 대한 설명, 옳은 설명을 골라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6조가 행정실무 담당했었어요. 주요 정책 의결에 대한 부분은 의정부가 맡고 있었던 부분 맞습니다. 왕의 자문을 담당했었던 기관은 홍문관 이고요. 수도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었던 곳은 바로 요 한성부네요. 그러면 기역과 니은이 나와 있는 첫 번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흐름 파악하시고요. 이제 새로 국가가 만들어진 만큼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을 새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117쪽의 5번에 대한 문제고요. 우리 친구들이 요 새로 국가가 건설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새롭게 기틀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